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다 대부분의 자산, 그러니까 70%를 금융자산에 이제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핵심 메인 자산들은 절대 이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투자를 시작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실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이렇게 바쁜데 언제 돈 모아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이렇게 불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실 것 같은데, 오늘 모신 분도 처음 출발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투자 연대기를 거쳐서 처음에는 200도 채 되지 않는 월급에서 6년 만에 22억 원의 자산을 읽어내신 김동면 작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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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의 저자 김동면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과 그 다음에 수도권 소형 아파트 내채 투자로 22억을 만들고, 거기서 깨달은 이제 인사이트들을 인스타그램에서 겨울잠이라는 필명으로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소형 아파트 내채면은 투기꾼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 아니 이 소형이란 단어를 잘해야 돼. 이 소형이 진짜 원룸일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거. 저는 이제 수도권 경기도랑 평촌에 네. 아파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계속 주다가 네. 이제 매매 수익이랑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네. 정리하고 지금 현재는 다 팔고 한 채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채만 하고 있답니다. 네. 혹시라도 내채라고 하니까 네, 바로 네, 이제 네. 그럴까봐. 네. 참고로 저는 영채입니다 이제. 일단 이제 작가님께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을 6년을 도전을 하셨는데 네. 힘든 시간이 있으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신 걸까요? 저희 집 가정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면은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 공무원이 제가 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6년 동안 준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에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그때 이제 그럼 이 뒤처진 6년을 어떻게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투자로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부터 시작을 하신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목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주식 투자가 잘 흥행하지 않았던 시기,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약간 이런 게 팽배했던 시기여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 처음에는 목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5천만 원 모아서 그걸로 이제 대출을 깨가지고 이제 소형 아파트를 먼저 투자하게 됐습니다. 오. 그때 그 시기를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소형 아파트는 모르는 시기 한 번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시기를 이렇게 설명하긴 좀 쉽지 않긴 한데, 네. 그냥 제가 통계상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연평균 6%, 매매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왔고, 그다음 전세가도 5%씩 꾸준히 올라왔다, 이런 이제 통계적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평균 수익률만큼 수렴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 팔고 다시 주식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아파트를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네. 일단 아파트 하나 사서 제가 이제 거주를 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2년마다 전세 계약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올려받은 전세금으로 그걸 또 이제 주식에 활용해서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수익이 커지면은 그때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 낸 수익으로 또 하나 아파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반복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두 채, 세 채 넘어가면서 매년마다 전세금이 올라오는 것들을 활용해서 또 주식을 사고, 그러면서 변동성이 높으니까 주식을 팔아서 또 이제 아파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 가격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다 엑시트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까지 보유했었던 거예요? 제가 일단 투자할 때 다행히도 항상 이제 학군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투자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전세가가 제가 설정한 계약 그 금액보다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에도 어려움 없이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일종의 캐시플로우 게임 스타일처럼 그러네요. 하시는 스타일에서 네네네. 이렇게 찌금찌금해서 현금 나오면은 하나 더, 자산 하나 더, 네. 캐시플로우 나오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럼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실 때는 주식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신 걸까요? 처음에는 일단은 저축과 주식을 병행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이제 80%, 70%를 다 저축 투자를 하면서 지금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장, 국내 주식 이렇게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국내 주식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왜 미국 주식만 몰빵을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 어때서? 이유가 사실 네. 저는 이제 구조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65%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다 대부분의 자산, 그러니까 70%를 금융자산에 이제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핵심 메인 자산들은
절대 이 가치가 영원으로 수렴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이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은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22년 둔촌주공 막 미분양 났을 때도 이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건설사 그리고 거기에 담보를 잡고 있는 은행, 그런 하청업체 모든 이제 기업들이 다 망하면서 연쇄 파산으로 도달할 수 있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자산, 가계 자산의 70%가 다 금융 자산이니까 미국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 위기로 같이 번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노령연금 이라고 하죠. 401k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70%가 또 다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망하면은 미국이 망한다라는 걸로 이제 직결시켜서 그래서 이 두 개의 핵심 자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는 한국은 아파트 그리고 주식은 이제 미국 주식에 몰빵하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국 주식은 투자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네. MDD 전략이라고 해서 네.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체크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네. 당해 최고점 얼마를 찍었다가 최대 얼마까지 하락하는가 이거를 네. 매번 측정하는데 이거를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상장한 이래로 2000년도부터 쭉 다 통계를 내보면은 평균 하락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하락률을 왔을 때 이제 사는 전략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평균 하락률이 30% 40%가 되는데 그 지점에서 조금씩 매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영리하게 그 전략을 잘 쓰신 것 같은데 그 안정적인 투자만 해서는 사실 자산이 점프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시작하셨을까요?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뭐 대표적인 지수 투자죠. 일단은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근데 대신에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은 매년 고점 대비 S&P는 14%, 그다음에 나스닥은 20% 하락하는데 그럼 그때 이게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반대로 해지 자산이라고 하죠. 주식은 하락할 때 오르는 자산 이거를 갖고 있게 되면은 내가 주식이 하락했을 때 이걸 팔고 대량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주식과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이랑 채권이랑 뭐 금이나 이런 다양한 자산권들을 섞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해지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경제 지식이 없다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제가 일단 머리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도 네. 했는데 학과도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부자가 돼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삼은 시점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고민을 했었을 때 부자들한테 전략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제 주변에 부자가 아무도 없었죠. 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다행히도 서점에 가면은 부자들이 써놓은 전략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권을 사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 보고서라고 KB랑 하나금융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를 매년 발행하는데 그 부자들한테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현재 뭐 투자하고 있고 내년에 뭐 투자할까를 상세하게 설명한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전부 다 읽었죠. 네.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 덮으면 까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한 책을 7번 넘게 읽으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런 전략들을 다 적어가면서 이제 지식을 체화시키면서 이렇게 쌓은 것 같습니다. 그 노트로 하셨나요? 네네네. 그거를 파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겁니다. 이 도서에 정말 적절하게 다 잘 담겨 있어요. 네. 야, 그게 돈이 됐네. 결국은 고생하게. 진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순위가 좀 높더라고요, 책이. 네, 아니 너무 잘 읽히고 감사합니다. 부자의 비밀 노트를 진짜 훔쳐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해지 전략도 그 부자의 그 투자법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방법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책들이나 그다음 부자 보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핵심 포인트들, 교집합들만 가져와가지고 제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실제 이제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 투자에서 시작을 하셔서 개별 종목은 어떻게 발굴을 해나가셨을까요?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사실상 매매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1년에 한 번 이제 사고 팔고 리밸런싱을 딱 한 번 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남은 시간을 뭘 어떻게 때울까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개별주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시장의 하락, S&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1년에 한 번씩 떨어지고 나스닥은 20%씩 하락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럼 초과 수익을 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 14%, 20% 하락했을 때 그때 개별주는 어떨까 이제 살펴본 거죠. 그때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평균 마이너스 40% 하락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딱 보고 아 이때는 투자하면은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테슬라 가격
가격 얼마대쯤이었어요? 그게 뭐 100달러일 때도 있었고 200달러일 네.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 테슬라 하락이 2015년 이후 막 거래 가격이 있나 이럴 텐데 네. 쭉 평균을 내보니까 매년 한 해 38% 하락을 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되면은 그때 다 항상 맨날 이제 그 테슬라 투자를 해갖고 이제 전고점을 회복했다 이러면 이제 100% 수익이 나는 거죠. 저는 50%에 마이너스 50%에 샀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자산 사고 이걸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주 투자법이다. 네네. 그러게요. 투자로 치면 네 맞습니다. 우량 기업의 낙폭 과대였을 때 사서 버틴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오렌 버핏이 하는 전략과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아예 영원으로 훼손할 수 없는 그런 좀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싸졌을 때 이제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 그때 이제 저가에 대량으로 매수해서 이제 기다리면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항상 그런 역사를 가져왔으니까 네. 그런 투자를 이제 활용한 거죠. 그러면 일단 포트폴리오 투자를 먼저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주식, 채권, 금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6대4 포트폴리오라고 이게 정통적으로 다 쓰는 기관들이 운용하는 그런 전략인데 예를 들면 이제 S&P 500 같은 거 60% 그리고 나머지 해지 자산이라고 하죠. 안전 자산. 이제 채권이 대표적인 그런 자산인데 그래서 채권 40% 이렇게 두 개를 섞은 이제 전략이 6대4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전략을 처음에 활용했습니다. 그럼 리밸런싱 하실 때도 그 6대4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비중이 주가가 오르든 아니면 뭐 채권이 오르든 해서 6대4가 비중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점에 저는 이제 많이 오른 건 팔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는 사는 이제 자연스러운 리밸런싱 고점 매도 이제 저점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대4를 계속 맞추는 겁니다. 지금도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자산을 불려가지고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일단은 또 뭐 아파트를 사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하고 최근에도 7월 말에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에 네. 그때 이제 그 해지 자산을 좀 팔아가지고 네. 최근에 그런 하락한 좀 주식들이나 비트코인 이런 걸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2억을 만드는 과정에 복권은 없었다. 네, 없었네요. 로또는 네. 없었습니다. 이게 또 22억 잘해야 되는 게 벌었다와 22억 자산가라는 게 다른 게 부채 끼고 22억일 수도 있거든요. 부채 끼고. 네 현재 부채 끼고인데 근데 순자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어차피 시장은 제가 부채를 끼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평균 수익률 10%만 유지해도 20억이니까 매년 2억 2천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그런 회사 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3억 정도 매년 자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낙폭만 따져서 투자를 했을 때 위험할 부분 없을까요? 그냥 물론이죠. 더 어떤 떨어지면 부분을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네. 그냥 그 확신 있게 네. 용기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MDD라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네. 실제로 이런 위기 과정을 얼마나 몇 번이나 잘 견뎌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극복해왔는가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뭐 기업의 경영자나 그 기업에 대한 뭔가 경제적 해자라든가 이런 것도 쭉 보면서 망하지 않을 기업이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봤죠. 그만큼의 현금 여력이나 그런 자산 보유, 현금 보유 이런 것들 보면서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들이다라는 게 이제 판단될 때 그런 기업에만 그 MDD 전략을 이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이키. 네. 나이키가 22년 고점 찍고 75% 빠졌어요. 많이 네, 그게 지금 거의 5년 내리 그냥 흘렀어요. 근데 우량하잖아요. 나이키라고 하면은 그쵸. 네. 우리 브랜드에서 망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브랜드에서 있어 보이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키는. 사실 저는 그런 거 좀 애매한 게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최고의 기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정도의 기준보다 더 이제 좀 스트릭하게 진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완전 대형 그런 기업들만 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아무리 위대하고 큰 기업이더라도 진짜 막 상위권에서 노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최대한 빅테크. 네 배제하고 이제 M7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용만 해도 네. 충분히 전략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만 해도 마이너스 38%를 매년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있나?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큰 회사들만 이걸 활용해도 충분히 빠르게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2의 테슬라가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자산을 같이 투자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 평균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봤던 게 일단은 뭐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을 전 6만 달러 때부터 계속 모았거든요. 관련된 네. 자산들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이제 평균이 뭐 40 몇 퍼센트 하락인데 50% 도달한 시점에 좀 매수해갖고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매도 타이밍도 궁금해요.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수익 예를 들어 테슬라 했었으니까 테슬라를 그쵸. 얼마에 정리인지 궁금하죠. 저는 일단 테슬라를 예시를 들면은 이 매도 기준은 저는 그냥 전고점 회복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신고가를 저점을 기록했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전고점 딱 왔을 때 그때 이제 좀 팔고 다시
그 시점에 반대로 떨어진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금이나 해지 자산들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거기 또 담고 이런 전략을 이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걸 욕심내지 않고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셔서 정고점 회복하면 다시 정리하시고 이런 네네. 식으로 네. 안전한 투자 방법을 왜냐하면은 제가 쭉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매년 30% 40%씩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안 팔면 내가 또 다시 하락 맞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패턴과 사실을 보면서 그걸 인지하면서 이제 욕심을 다스렸죠.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는 그렇게 낙폭 과대가 지금 말한 범위 안에서는 아직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다 올라와가지고 네. 그래서 다른 자산권 이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자산 예를 들면 중개 플랫폼이 뭐 로비노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게 고점 대비 50% 넘게 막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때 전 또 다시 주워 담아가서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보통 고점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런 투자법 새롭고 좋은데요. 뭔가 근데 안전하게 이거는 경험이 있지 않으면 무서워서 못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나이키 75% 받았다는 게 그 정도로 빠졌는데 나이키가 50% 좀 떨어졌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샀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서 75% 빠지면 내 자산은 반토막 나는 거예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런 과정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 네.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막 하긴 했지만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실적 발표나 그다음에 뭐 영업 현금 흐름 얼마나 자기 사업으로 돈을 버는가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다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한 번씩 팔고 약간 투자의 실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고 대신 그런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투자 실패 경험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고 주식도 보니까 지금 내 집 마련까지 해놨잖아요. 네. 분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 맞더라도 크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22억을 가지고 3배 ETF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와, 요거 맞으면 가거든요. 맞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도 하세요? 레버리지도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테일 이벤트라고 하는데 아까 계속 테슬라로 얘기가 귀결이 되긴 하는데 네. 고점 대비 40% 하락한 시점이다. 이럴 때 저는 이제 2배 레버리지, 그 TSLL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80% 90% 하락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회복했을 때 아까 50% 하락해서 그냥 일반주 사면 100% 수익인데 이제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 200% 이상 수익이 확 극대화돼서 네. 이제 그런 걸로 다시 또 팔아서 나중에 또 다른 그런 약세된 자산을 사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더 좀 욕심이 자산이 커졌잖아요. 네. 이게 적을 때와 커졌을 때 전략이 좀 바뀌거나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하락하는 금액이 퍼센테이지는 적어도 수천만 원을 4천만 원, 5천만 원을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운용 규모를 이제 유지하면서 변동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이제 살짝 정리하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10%만 유지해도 저 자산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약간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바꿔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이 네. 책을 읽으면서도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보통 S&P 500이나 나스닥 150 ETF 투자할 때 그냥 자동 매수를 걸어놔라 적립식으로 꾸준히 그냥 자동적으로 사면 평단이 맞춰져서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들어서 실제로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몰빵하는 게 더 이득이 좋다, 이율이 좋다라고 쓰여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이제 닉 매귤리라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께서 네. 이제 저스트 킵 바잉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주식을 살 때에는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복리 수익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사는 것보다 지금 현 시점에 바로 사는 게 가장 큰 성과와 그런 그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이 결국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빨리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기간을 나눠서 여러 단계로 사는 것보다 한 번에 사는 게 좋다라는 이제 결론을 인용해갖고 저거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 여윳돈이 있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사도록 걸어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살 때 몰빵해서 사는 게 나은지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일단은 아까도 통계도 나왔지만 네. 일시 투자가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대신에 이게 75%가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좋다고 나왔었거든요. 연구 결과에. 근데 25% 확률이 있죠. 예를 들면 사자마자 2008년 그런 금융위기 같은 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투자했을 때 실패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지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전략,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해지 자산, 뭐 채권이나 금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폭락은 오히려 저한테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로 투자하되
포트폴리오로 분산해 투자하게 되면은 위기를 기회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는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년이면 그래도 하락장 한번 맞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매년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때 그러면 자산이 이미 녹았을 수도 있잖아요, 타이밍상. 어떻게 대응해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하락했을 때 저는 이제 몸이 기억하는 거죠. 기회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은 다른 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해지 자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아서 하는 뭐 지금도 현재 이미 뭐 채권이나 뭐 금 같은 ETF는 다 팔았는데 실물금도 거의 100돈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 이러면은 저는 종목에 가서 팔고 더 주식을 사면서 약간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도 해지 중에 하나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현금 흐름의 중요한 그 소득원이기 때문에 네. 일상이 잘 유지되려면은 계속 다녀야지. 근데 해지 그 전략이 엄청나시네요, 진짜.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지수형 투자 6, 그리고 채권, 금 같은 안전자산 4로 일단 이건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 기본적으로, 후에 뭐 네네. 추가적으로 뭐 개별 종목을 하더라도. 네, 이게 MDD가 숫자로 볼 때랑 실제 경험할 때랑 체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돼도 대부분 무서워서 저점에 팔고 나오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지수 투자로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대4가 주식 60%, 채권 40% 이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리스크를 완화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해리 브라운의 영국 포트폴리오라고 주식 25%, 금 25%, 채권 25%, 그다음에 현금 25% 이렇게 4개를 나누게 되면은 위기 상황이 와도 MDD가 마이너스 20%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쪽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항상 수익을 복리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도 제가 주식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야 될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락 지점이다 이러면은 어쨌든 금융자산 다 처분해야 되는데 내 MDD를 맞아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거 팔고 아파트나 뭐 이런 걸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같이 이제 다른 자산들도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하면 세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금 관리는 사실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 이제 해외 그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2억 정도 수익 내가지고 4천만 원만 올해 양도세만 그 정도 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이려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증여 제도거든요. 이제 배우자 증여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비과세를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수익을 실현하면은 세금이 아예 빵원으로 될 수 그쵸, 있어서 그쵸.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만약에 뭐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ISA 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초과 수익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한도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22%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분리과세로 딱 10% 정도만 내는 게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ISA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투자하는 게 이제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이제 이 6년에서 22억 만들었는데 뭐 좀 소감이랑 이제 또 이걸 또 꿈꾸는 친구들한테 또 해줄 수 있는 말이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부자가 생각보다 빨리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72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그 시기를 계산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연수익률을 72로 나누면은 대략적으로 그때 자산이 2배 되는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S&P 500이 연평균 10% 수익이니까 72로 나누면은 7이 나오죠. 그럼 7년마다 내 자산이 2배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때 내가 7년 뒤에 내 자산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모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인지하고 투자하면 되고 그리고 말이 연평균 10%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음수를 포함한 평균이라서 한 해 20% 30% 상승하는 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1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수익률 15%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싸면은 더 많이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관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은 22억 어떻게 벌었나 책을 한번 좀 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